자, 교재 60페이지 의사표시입니다. 여기도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서설에서 의사표시의 의의가 나오는데, 이제는 다 아시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고, 요게 들어있어야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2번 의사표시 뭐가 나와요? 구성요소에서 효과의사 표시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재 내용은 좀 복잡하게 되는데 별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냥 보이는 대로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이 의사를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효과의사라고 하고, 요 표시를 뭐라 그러는 거죠? 표시행위라고 하는 거다.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의사표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 또 두 가지로 나뉘고요. 요 의사표시와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우측에 보시면 표시행위 방식 해가지고 묵시적 의사표시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살래? 라고 물어봤더니 응, 내가 살게 라고 얘기했다면 사겠다는 뭐예요? 명시적 의사표시죠. 근데 그지 같은 놈이 건방지게 사겠다는 말을 안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끄덕인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사겠다는 뜻인 거죠. 또 아니면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그럼 계약금을 입금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사겠다는 뜻인 거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인다 또는 계약금을 입금한다 같은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아예 뭐가 아닌 거예요?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조심할 것이 일단 침묵은 뭐가 아니라고요? 의사표시가 아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침묵이 의사표시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예외적인 거 괜히 알면 헷갈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뭐가 아니라고요? 의사표시가 아니다. 빼버릴 거고. 그다음에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이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명시적 의사표시나 똑같은 뭐예요? 의사표시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겠다는 말보다 계약금을 보내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해서 명시적 의사표시와 법적 평가를 달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는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묵시적 의사표시로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는 법적 평가를 같이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그다음 우측에 보신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해가지고 1번 의사주의가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표시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의 태도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일치돼야 돼요.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되느냐? 효과의사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표시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죠? 표시주의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이고 의사주의는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우리 민법은 원칙이 뭐예요? 표시주의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 의사주의가 뭐예요? 예외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와 의사주의를 모두 담고 있으니까 뭐이긴 해요? 절충주의이긴 한데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표시주의에 치우친,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다.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가 뭐예요? 예외인 거죠. 다만 예외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가족법상 행위는 반드시 뭐예요? 의사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가족법상 행위는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자연적 가족법상 행위는 뭐만 가지고요? 의사만 가지고 효과 의사만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웃긴 일이 있더라고요.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사귀는데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다며요. 사랑을 뭐 이렇게 증명하는 증표로서 혼인신고서 작성하는 풍습이 있었다는데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죠? 혼인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도장까지 확 찍어가지고 여친한테 맡긴 거예요. 맡겨놨는데 이제 둘이 뭐 7개월인가 3개월 사이다 찢어진 거죠. 찢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수년간 살다가 결혼하려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이미 결혼되어 있는 거예요. 뭔 거죠? 여친이, 과거 여친이 뭐죠? 그 혼인신고서를 제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죠? 유부남이 된 거죠. 저는 보면서 참 장난할 게 따로 이제 싶긴 한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결혼은 뭐예요? 의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결혼하겠다고 했다면, 절대적으로 뭐예요? 의사주의니까. 그 혼인은 뭐예요? 무효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법원이 그 결혼할 마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게 애매하대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살아가니까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이라도 뭐가요? 혼인할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냐. 특히 여자분은 그 받은 그 혼인 신고서를 뭐 했어요? 제출까지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뭐예요? 결혼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작성하고 제출한 것이니까 그 혼인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대요. 그럼 이제 둘이 뭐 해야 돼요? 이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예요? 이 사람들은 사귄 적밖에 없는데 뭐가 돼요? 돌싱들이 되는 거죠. 그죠? 야, 그거 보니까 참 별일이다. 아무튼 가족법상 행위는 뭐예요? 절대적 의사주의지만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표시주의. 예외적으로 뭐죠? 의사주의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2절에서 의사표시 불일치에서 뭐가 나와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죠. 자, 107절 읽기 전에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뭐냐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의사는 10원짜리 줄 마음이 없었어요. 말로는 내가 너한테 1억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뻔히 알면서. 이게 뭐라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이죠.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거짓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뭐 용어를 쉽게 바꾼다 해가지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거짓 의사표시로 바꾸려고 지금 뭐가요?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정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결국 뭐 하는 거죠?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에 관한 법적 효과를 공부하는 게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지금 우리 뭘 공부한다고요? 거짓말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자, 효과는 알아요. 보세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뭘 해야 돼요?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죠.
따라서 표시된 대로 1억을 뭐예요?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한다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의사대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아까 했던 무엇과 똑같아요? 법률의 해석하고 똑같단 말이죠. 왜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민법 조문을 만들 때 아무런 근거 없이 막 만드는 게 아니죠. 어떤 법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민법 규정을 뭐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법률행위 해석이 뭐예요? 이론인 것이고 그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107조, 108조, 109조 쭉 연결돼 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진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무효인 거죠. 다만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 추가될 뿐이에요. 이게 법조문입니다. 107조 한번 읽어볼까요?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죠. 그죠?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그 과거에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 있었죠. 그죠? 많이 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솔로몬 선택이 뭔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법률적 문제를 드라마로 이렇게 구성해서 쭉 방영해주고 마지막에 변호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결론 내려주는 게 뭐죠? 솔로몬의 선택이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두 친구가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반주도 간단하게 한잔하고요. 잔돈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로또 복권 파는 데가 있으니까 그 잔돈 가지고 로또를 사겠다고 해요. 옆에 친구가 말리는 거죠. 야, 마 그거 그냥 헛된 데 돈 쓰지 말고 그냥 애들 꽉 가나 사가라고. 그런데 이놈이 이 양반이 무슨 소리냐? 사겠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첨되면 내가 너한테 1억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속마음으로 뭐 할 마음이 없어요? 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죠? 주겠다고 뭐다 떵떵거리면서 로또를 샀는데 가슴 아프게도 진짜 로또 복권에 됐어요. 이랬을 때 1억을 줘야 되느냐 줄 필요가 없느냐 그게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그 황산덕 변호사를 기억나세요? 환경부 장관 다시 여자분이죠.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나오셔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줄 필요가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한데도 줄 필요가 없다 결론이죠. 왜 그러냐면 그 드라마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그 양반이 엄청난 뻥쟁이라는 거야. 이 양반.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어디 모임만 가면 막 뻥치고 오는 거야. 뭐 집안 모임 가가지고 내 돈으로 뭐 선산 이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딴 소리를 막 하고 다니니까 막 와이프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럼 보자고요. 엄청난 뻥쟁이라면 친구는 당연히 어떻게요? 알았어야 되고요. 몰랐다 하더라도 어떻게요? 뻥쟁이 사실을 어떻게요? 알 수가 있었으니까 뭐라고요? 무효고 따라서 1억을 뭐예요?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거짓말은요 평상시에 많이 쳐주시면 좋아요. 많이 쳐주셔가지고 주위 분들한테 뻥쟁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이번에 엄마가 너 뭐 성적 많이 오르면 스마트폰 사줄게. 근데 진짜 성적이 올랐어요? 안 사주면 막 방방 뜨면서 우리 엄마는 맨날 거짓말만 해 그러잖아요. 그죠? 게임 끝. 왜 우리 엄마는 맨날 거짓말만 한다는 거는 걔도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건 뭐예요? 지향 의사표시로서 무효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잊지 마시고. 우리 요건 보십니다. 1번 의사표시가 어떻게 해요? 존재해야죠. 2번 의사표시가 뭐가 돼? 불일치해야 돼. 3번 불일치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해야 되겠죠? 만약에 몰랐다면 실수한 거잖아요. 그죠? 모르고 잘못 말한 건 뭐예요? 실수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죠. 4번 왜 거짓말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 하잖아요?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판례, 중요한 판례가 나와요. 근데 이 판례가 나오는데 이 진연이 의사표시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분야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사례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 판례들을 가지고 지문으로 구성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판례를 이제 볼 건데 이 판례를 보기 전에 먼저 다른 판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강의를 해보면 우리 이제 그 사이트에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더배움 사이트에 하면 질문이 있죠, 그죠? 뭐 자유롭게 하세요, 그죠? 그 질문하실 때 그런 분이 있죠. 야, 내가 이걸 물어본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그죠? 이런 것도 모른다라고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니제를 알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무식한 게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답이 나오는데 이제 그 소크라테스 유명한 철학자니까 현인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실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너 도대체 뭘 아냐?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모르면서도 왜 이렇게 잘난 척 하느냐? 근데 너보다 낫다. 왜?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가장 유명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질문 많이 하시고, 그죠? 많이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뭐죠?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바로바로 답변 드리려고 저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그 수강 후기나 이런 데도 좀 글 좀 올려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무료잖아요. 그죠? 힘이 어디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 써주는 데서 힘받고, 제가 힘도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에다가 민법 배불띠가 나가 뒤져라. 이러면은 아이씨, 이거 뭐 자살하고 싶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그냥 오늘 강의 드렸는데 좋다. 뭐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은, 저는 저뿐만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힘받고 또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적어주시고, 그죠? 적어주시고. 뭐 하나 얘기 나왔죠? 자, 이 판례 볼 건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판례 보기 전에 다른 판례 볼게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립여대 교수였어요. 꿈의 직장이죠, 꿈의 직장. 저는 원래 어렸을 때 꿈이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 방학이 길잖아요, 그죠? 방학이 길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또 사립여대면 또 이쁜 아가씨들이 또 많고 그러니까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꿈의 직장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 양반이 뭐가 문제냐면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막 변태 거서 물러가라 막 대모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게 옛날 판례입니다. 옛날 판례인데 이게 시대 잡히기가 언제냐면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서울대학교 안모조교 성추행 사건. 기억 안 나시죠? 저만 기억하죠? 그죠? 안실에서. 이게 뭐냐면, 그 서울대학교 조교인데, 그 여자분이, 조교인데 교수가 그 조교를 막 성추행했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수하고 그 안모조교하고 재판도 하고요. 막 그래가지고 유죄냐, 무죄냐, 뭐 성추행했냐 아니라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도 서울대학교는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병 중에서 교수가 여조교를 성추행했기 때문에 우리 딸 서울대학교 안 보낸다는 학생병은 아무도 없어요. 공부를 못해서 못 가는 거지. 공부한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딸은 서울대학교 못 보내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서울대학교라는 것은 일종의 지배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그 즈음에 안모조교 성추행이 하나 언론에 보도될 때
사립여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얘네는 뭐죠? 민감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서울대학교와 달리 우리 딸 거기는 보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재단 이사장이 나선 거죠. 이래라는 이사장이 나서서 웬만하면 관두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갑이 어떻게 해요? 나는 성추행 안 했다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대학 막 간다. 그러니까 네가 안 했다 그러니까 사직을 하고 사직을 하면 애들이 뭐죠? 데모 간두고 조용해질 것이고 조용해지면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너를 복직시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갑과 을의 관계인데 갑이 사위고요. 을이 장인이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딸내미가 남자놈 하나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어떻게 해요? 대학 교수를 시켜놨더니 이놈이 은공도 모르고 여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요? 찝쩍거리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직서를 냈더니 복직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와이프한테 이혼당하고 그죠? 이혼당하고 내자마자 바로 뭐 당했어요? 이혼당하고 그러고 나서 뭐죠? 복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갑이 뭐죠? 한을 품겠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 어떻게 해요? 온유에서 서리가 내리죠. 남자가 한을 품으면 뭐합니까? 고소장을 날립니다. 강영석인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을이 갑이 뭐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 갑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갑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신은 이런 거죠.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냈어요?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고 물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무효죠. 누가 시켰어요? 을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이니까 이것은 무효다. 따라서 자신을 복직시켜달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법원은 요 갑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판례 읽어볼게요. 판례 보면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 판례 기본적 취지는 뭐냐면 갑이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요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특정한 의사표시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범위를 좁혀보자고요. 좁혀보면 얘는 사직하면 조용해지면 복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일단 뭐예요? 조용해질 때까지는 사직할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전체를 놓고 보면 갑의 주장이 맞아요. 얘는 진정으로 뭐 할 마음이 없었어요? 관둘 마음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낸다는 이 행위로 범위를 뭐해서요? 좁혀서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조용해질 때까지 뭐예요?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낸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표정을 좀 봐야 돼. 이해되시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아예 뭐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따져볼 필요 없이 항상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니까 복직시켜줄 필요가 없다라는 판례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뭐라고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요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두들겨 맞을까 무서워가지고 3만 원을 줬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전체를 놓고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무서워서 줄 마음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한 거고 알면서 했으니까 이것도 뭐가 돼버려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좁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저는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준 거죠. 그죠? 범위를 뭐라고요?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좁혀 생각을 하면 저는 지금 5만 원 줄래다가 3만 원 준 게 아니라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뭐예요? 3만 원을 준 거니까 그것도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될 수 없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 효과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는 아닌 거예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닌 거예요. 물론 좀 이따가 배울 강박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 이 판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내요. 여기 나와 있는 판례들은 다 중요한데. 자, 이 판례는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 A라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가 운동장 건물을 담보해서 이빠이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학교가 뭐가 돼요? 경매될 것이고 경매되면 애들이 학교 중에 뭐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어떻게 해요? 엄격하게 뭐 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도가 닫혀가지고 뭐 받을 수 없었어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은 대출이 잘 나오죠. 일단 학교 선생님들은 도망 안 가고 그죠? 신분이 확실하니까죠. 그래서 학교가 갑등 교직원들을 내세운 거죠. 그죠? 갑등 선생님한테 아이고 갑 선생님 이번에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월급이 나올까나 몰라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으로 뭘 했어요? 대출을 신청했어요. 대출을 신청을 했고 이 은행에서 학교로 대출금도 지급됐고요. 이자나 원금도 누가 갚았냐면 학교에서 갚아줬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학교가 뭐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는 누구를 잡고 놀아줘야 돼요? 교직원들을. 그래서 학교가 없어지니까 교직원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 뭐 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거죠. 교직원들도 환장하죠. 그죠? 이 양반들은 뭐예요? 지금 잘렸잖아요. 그죠? 직장도 없는데 갑자기 전에 학교가 원해서 해준 것 때문에 대출금 갚으라고 뭐가 날라온 거예요? 소책이 날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재판이 벌어졌고요. 갑의 교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자신들은 대출 받을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신청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불일치 됐고 알면서 했으니까 뭐란 얘기예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상대방 은행도 대출금을 누구한테요? 학교에다가 직접 지급했으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무효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반복해.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 대출을 신청한다는 특정 행위로 범위를
조표소 따져봐야 된다는 우리의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대출을 신청한 행위로 범위를 좁혀놓고 보면 갑은 학교를 위하든 자신을 위하든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신청한 거예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합치되어 있으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유효하니까 교직원들은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이 소외인 등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 대체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다른 말로 하면 의사표시가 합치된 것이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이런 판결이 떨어지면 이제 인터넷 댓글 보면 어떻게 해요? 뭐 개한민국이니 헬조선이니 뭐 우리나라 판사 썩었네 거지 같은 놈들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것이 뭐냐면 판사는요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민사재판에 있어서 판사는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고 피고가 주장을 하면 뭐가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게 뭐가 정의고 정의가 아니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심판에 불과한 거죠. 이건요 지금 요 교직원들이 재판을 잘못하신 거예요. 교직원들이 지금 주장을 잘못한 거고 좀 이따 또 나와요. 잘못한 건데 이때 판사가 아이고 너 그렇게 주장하면 너 패소해라고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주장이더라도 듣고 있다가 그 주장의 근거에 따라서 뭐죠? 판결해 줄 뿐인 것이지 판사가 뭐가 정의고 뭐가 불쌍하고 뭐가 착하고 이런 거는 뭐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판사는 뭐예요? 수동적인 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심판에 불과한 사람이다. 법적으로 그런 거겠죠. 아무튼 좀 이따 다시 볼 건데 일단 뭐는 아니라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걸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효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행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핵심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도 뭐죠? 중요합니다. 자, 이 판례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근로기준법 문제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하도 개정돼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1년, 그죠? 다시 말하면 정기직이든 비정기직이든 몇 년 이상 근속하면요, 1년 이상 근속하면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교육기관에서 방과 후 학교를 한 거예요. 방과 후 학교 해가지고 선생님을 고용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뭐죠? 이렇게 9년인가 몇 년 동안 방과 후 학교 교사로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두게 되니까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그 교육기관에서 우리는 못 준다. 왜냐 당신은 뭐 근로자 강의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뭐죠? 이 양반도 근로자니까 퇴직금을 줘라. 9천만 원 주라고 판결 났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 기관에서 입장에서 아무튼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근무 형태가 정기직이든 비정기직이든 뭘 주라고요? 퇴직금을 주라고 뭐가 돼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1년을 넘으면 안 되니까 1년 되기 직전에 일괄해서 뭘 받아요? 사직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뭐예요? 정상 출근인 거예요. 또 1년이 넘으면 안 되니까 1년 되기 직전에 일괄해서 뭘 받아요? 사직서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럽니다. 그 다음날 뭐예요? 정상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쉽게 말하면 1년 되기 직전에 이제 어떻게 안내만 나는 거죠. 총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직서 제출하는 날이오니 한 번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이 양반들 어떻게 해요? 다 쓰는 거죠. 쓰고 내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해요? 정사를 주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예요. 자, 보자고요. 이 양반들은 지금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어떻게 쓰긴 쓰지만
다음날 뭐예요? 정상 출근이잖아요. 그러면 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요 행위를 놓고 보더라도 사직할 마음이 없이 사직서를 내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이건 뭐예요? 명백히 불일치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물론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건 명백히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니까 이거는. 누가 시켰어요? 사장이. 상대방이 뭐예요? 악이니까. 이건 뭐예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이 근로자들은 한 번도 사직한 바 없이 쭉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근속하고 있는 거니까. 회사는 이 근로자들에게 뭘 지급해야 돼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판례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험 방식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존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뭐예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이 아니면 알고 있다 보니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 효과는 뭐하잖아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쭉 뭐한 거예요? 근속한 것이니까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무엇을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고요.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 3번 제3자의 관계 선의 제3자에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죠.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건 알 수 있었다는 건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유효할 수가 밖에 없고요.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인데 일단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왜요? 절대적 의사주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법상 행위에 이 규정이 적용되면요. 우리나라 부부 중에서 다 이혼해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싸움하다가 그죠? 부부싸움하다가 화싹 지나서 아이 인간아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다면 다 뭐 할 판이에요? 이혼할 판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가족법상 행위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아요. 자,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예요? 사법이에요.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변태 교수를 말씀드리면서 사립여대 교수라고 적었죠? 왜 제가 사립이라고 썼냐면 국립대 교수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요? 국립대 교수는 신분이 뭐예요?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사직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국가에게 제출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예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공법상 행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법상 행위,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읽어보지 않을 건데 이 판례는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 대표 예제 남았죠, 그죠? 좀 쉬었다가요. 쉬었다가 요 효과를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